몇 년 전 딸이 한 중견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취직하고 1년도 채 안 됐을 때였죠. 딸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평소와는 달리 꽤 들떠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딸 오늘 기분이 엄청 좋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엄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대박. 나 오늘 프로포즈 받았어. 프로포즈? 누군데? 어떤 사람이야?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인데? 엄마, 놀라지 마. 우리 회사 최연소 이사님인데 그 사람 사장님 아들이다? 사장님 아들이 나한테 프로포즈 했어. 대박이지? 이거 꿈 아니지? 나 아직도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우리 회사에 이사님 좋아하는 여직원들 엄청 많거든? 다들 이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내가 프로포즈 받게 될 거라는 건 꿈에도 생각 못 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야. 딸은 정말 행복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 잘 된 건지 어떤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딸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떻게 가까워지게 됐냐? 얼마나 서로 알고 지냈냐? 아무리 연애라고 해도 집안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하는 건데 아버지도 없이 자랐고 엄마가 어촌에 사는 건 아느냐? 그랬더니 딸이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알지. 내가 그런 걸 뭐 하러 숨기겠어. 이사님은 나에 대해서 다 알아. 내가 얘기하기 전부터 아는 눈치던데? 나한테 관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놨나 봐. 그래,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래도 은정아, 사람 인연이라는 것은 어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마. 그쪽 부모가 반대할 수도 있고. 아니야. 사장님도 이미 아신대. 나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잖아. 하여튼 엄마, 자세한 얘기는 주말에 집에 가서 얘기할게. 나 이제 회사 들어가 봐야 돼. 엄마, 끊어? 딸이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 같아 저도 빙긋이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집은 그런 집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기우는 집안인데 그런 걸 다 알고도 괜찮다고 한다니 권위적이거나 집안 따지는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했습니다. 그 주 주말 딸은 집에 와서 내내 사장 아들에 대한 얘기만 잔뜩 쏟아놓고 갔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에도 그 남자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고 딸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늘 미안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아이를 키우면서 잘 입히지도 못하고 잘 먹이지도 못했거든요. 서울에 살다가 하도 살기가 팍팍해 우리는 남편 고향인 이곳 어촌으로 내려왔습니다. 고깃배를 하나 사서 바다에 나가면 웬만한 월급쟁이보다 낫다 해서 큰맘 먹고 내려온 것이었죠. 있는 돈 끌어모아 낡은 고깃배를 들였을 때만 해도 우리는 한껏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주 잘 살지는 않아도 적어도 서울만큼 팍팍한 생활은 아니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은정이 낳고 은정이가 돌도 되지 않았을 때 바다가 남편을 데려가 버렸습니다. 새벽같이 조업을 나갔던 선장들은 날씨가 심상치 않다며 일찌감치 철수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은 돌변한 바다 날씨를 미처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동네 사람들은 바다로 남편을 찾으러 나섰는데 멀지 않은 바다에 뒤집힌 배는 있었지만 남편은 안 보인다고 하더군요. 동네 사람들은 다음 날 밝으면 다시 찾아보자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해안가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파도에 쓸려온 듯했고 숨은 이미 거둔 상태였습니다. 하늘이 원망스럽고 바다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은 시신이라도 건졌으니 다행이라고 했지만 제 가슴에는 피멍이 들었습니다. 살려고 온 고향이
남편의 무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고향으로 내려오지 말았으면 어땠을까? 팍팍하더라도 서울에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그저 그 사람의 명복을 빌어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큰 신우가 살고 있었는데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은 혼 건지기 굿을 하는 거라며 아주 유명한 만신이 있으니 거기 가서 얘기를 해보자 했습니다. 굿 한 번 하는데 제가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많은 돈이 들었지만 안 할 수도 없었습니다. 큰 신우가 조금 보태어 바닷가에서 구판이 벌어졌고 저는 남편이 일이 허망하게 갔지만 가는 길이라도 편히 가게 해달라 빌었습니다. 그 후 저는 딸을 데리고 둘이 살았습니다. 새벽에 고깃배가 들어오면 작업을 하러 나가고 틈틈이 농사도 지어가며 딸하고 둘이 입에 풀칠하며 살았죠.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사는 게 어렵다고도 못 느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집성촌이라 따지고 보면 촌수가 멀긴 하지만 다들 일가 친척이었고 신우도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 의지가 되었지요. 사는데 바빠서 딸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했지만 딸은 야무지고 똑똑했습니다. 저하고는 달리 욕심도 있고 야망이 있어 대학은 꼭 갈 것이고 대학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가는 길을 막지는 않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알아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취직도 했습니다. 제가 그랬듯 딸도 사는데 바빠서 남들 다 연애할 때 연애 한번 못 해보고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다 내심 짝사랑하고 있었던 이사라는 사람이 데이트 신청을 하고 마음을 고백했으니 너무나 좋았겠지요. 딸이 좋다 하니 됐다고 생각은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아마도 너무 차이가 나는 집안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둘이 사귄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았을 때 딸은 그 남자와 약혼을 하기로 했다더군요. 약혼?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니? 결혼도 아니고 약혼인데 뭐. 사실 이렇게 빨리 약혼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나 혼자 원룸에 사니까 오빠가 불안하대. 요즘 혼자 사는 여자 집에 범죄가 많다고 하잖아. 문 앞에 기다렸다가 범죄 저지른 사람도 있고 비밀번호 몰래 엿보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오빠가 나 혼자 있는 게 싫대. 약혼하고 결혼할 때까지만 오빠 집에 들어와서 살자고 하네. 뭐? 그 사람 집에 들어가 산다고? 결혼도 안 하고? 그건 아니지 않니? 그래서 약혼하자고 하더라고. 갑자기 결혼하자고 하면 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냥 들어와 살려고 하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오빠 엄청 세심하고 다정하지? 나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할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많이 고민한 것 같더라고. 그 집 부모님은 아니? 허락은 받은 거야? 그럼 지난주 오빠네 집에 갔을 때 오빠가 다 얘기했어. 오빠 동생이 지금 외국에 유학 가 있는데 공부 끝나려면 몇 년 걸린대. 딸이 외국에 공부하러 가 있으니까 허전하기도 하고 빈 방을 그대로 비워놓기도 아까우시대. 물건은 사람이 계속 사용해야 오래 가는데 계속 빈 방으로 있으니까 가구며 침대가 자꾸 낡는 것 같다고 오빠 여동생 방에서 머물면 된다고 허락해 주셨어. 정말 괜찮겠니? 부모님들은 좋은 분들이시지? 엄마, 왜 그렇게 걱정이 많아? 괜찮아. 정말 좋은 분들이야. 나한테 정말 잘해주셔. 나 보면 친딸 같으시대. 엄마, 우리 약혼 날짜도 잡아야 되고 그 전에 오빠 부모님이랑 상견례도 해야 되니까
서울 한번 올라올 수 있지? 아님 내가 모시러 갈까? 아니야. 버스 타면 가는 걸 뭐하러 일부러 내려와. 날짜하고 시간 잡히면 알려줘. 그때 엄마가 서울 갈게. 그나저나 머리도 좀 하고 신경 써야겠다. 안 그래도 돼. 그런 거 따지는 분들 아니셔. 그럼 날짜 잡히면 그때 다시 연락할게요. 딸 전화를 받고 얼떨떨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좋은 분도 계시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쪽 부모들은 별로 내키지 않는데 아들 때문에 마지못해 허락한 건 아닌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큰 시누이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지요. 옳게.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 은정이가 야무지고 똑똑한데 어련히 알아서 할까. 그리고 은정이는 우리 팔자랑 달라. 혼자 공부해내고 서울까지 올라간 것 봐. 은정이 운이 이제 제대로 틀려고 그러는 거겠지. 우리 경란이가 그랬으면 내가 깨춤을 췄을 거야. 경란이 그녀는 어디서 직장도 없는 잡놈 하나 만나서 좋다고 그러고 있잖아. 에휴, 나는 눈에도 안 차는 걸 데리고 와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어쩌겠어. 지가 좋다고 하니까 반대도 못하고 그냥 지 팔짱가 보다 하는 거지 뭐. 너무 걱정 마라 옳게. 먼저 간 동생이 딸 하나 있는 거 마음에 걸려서 좋은 일 많이 만들어주는 모양이야. 잘 되게 동생이 다 지켜봐 줄 거야. 큰 시누이와 얘기를 나누고 난 후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싶었죠. 저는 찝찝한 마음을 애써 떨쳐버렸고 상견례가 있기 전날 저는 서울로 올라가 다음날 딸과 함께 상견례장으로 나갔습니다. 두 분은 누가 봐도 부잣집에 많이 배운 사람들 같았습니다. 인사하는 거며 말 한마디 한마디 교양이 넘쳤습니다. 갑자기 약혼 얘기 나와서 놀라신 건 아니신지요? 아들이 은정이를 너무 아껴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희도 은정이가 제 딸하고 동갑이라 그런지 제 딸 같기도 하고요. 우리는 은정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걸 흔쾌히 허락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귀한 딸 내주시는 거라 마음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예쁘게 봐주시니 제가 더 감사하네요. 아시다시피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별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딸 자식은 지가 알아서 컸지 제가 별로 해준 것도 없고요. 지 앞길 지가 잘 챙기는 아이이니 제가 반대할 것도 없고요. 제가 가르친 게 없어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니 감사하고 혹시 몰라서 실수하는 것이 있으면 잘 타일러 주세요. 똑똑한 아이라 말귀를 잘 알아먹을 겁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워낙에 겸손하신 분이라 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은정이 이미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일 진행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앞에 있으니 자꾸만 주눅이 들었습니다. 안 싸돈 될 사람은 나이가 제 또래라고 들었는데 얼굴에 주름 하나 없고 김이 하나 안 보이대요. 피부가 얼마나 반들반들 까놓은 삶은 달걀 같은지 저보다 10살은 좋기 젊어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딸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챙기는 모습을 보니 우리 딸은 나하고 다르구나, 잘하고 있는데 괜한 걱정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딸이 참 낯설어 보였습니다. 안 사돈 될 사람이 워낙 내 딸 같니 어쩌니 해서 그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 딸이 아니라 그 집 딸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고 보니 머리도 예전에 은정이가 하고 다니던 머리도 아니었고 화장하는 것도 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은정이한테 물어보니 안 사돈 될 사람이 은정이를 데리고 미용실도 다니고 옷도 사주고 화장하는 법도 가르쳐줬다고 하대요. 엄마, 이 머리 스타일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나는 늘 동네 미용실에서 머리해서 어딘가 모르게 머리가 항상 촌스러웠거든? 그런데 어머님이랑 같이 간 미용실은 확실히 다르더라고. 청담동에서 제일 비싼 집이래. 머리 색깔도 너무 고급스럽고 머릿결도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 엄마, 이런 말하면 좀 속물이긴 한데 나 솔직히 말해서 신분 상승한 기분이다. 나 오빠도 마음에 들지만 어머님, 아버님도 너무 좋고 그 집도 내가 쓸 방도 너무 마음에 들어.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딸은 예정대로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약혼하고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철저히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는 걸로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딸이 그 집에 들어간 후 저는 계속 신경이 쓰여 매일같이 딸에게 전화해봤습니다. 별일은 없었는지 눈치는 보이지 않았는지요. 딸은 아무 일 없다며 너무나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밝은 목소리를 들으니 그제야 제 마음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 집에 들어가고 보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밭에서 수확한 감자, 상추를 큰 시누이 집에 가져다 주기 위해 시누이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 근처에 도착하자 굿하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군요. 굿판이 벌어지고 있는 바위 많은 곳으로 가보니 엄청나게 큰 굿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단체 위령제라도 지내는 것인지 굿판 주변에 모여든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굿판을 뒤로하고 큰 시누이 집에 도착하니 시누이는 나갈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시게요? 굿판 구경 가야지. 평생 구경할 수 있을까 말까한 어마어마하게 큰 굿판이 벌어졌는데 오다가 못 봤어? 봤어요. 그런데 무슨 굿이기에 그렇게 크게 한대요? 그 동생 혼 건지기 굿했던 그 만신 있잖아. 그 양반이 하는 굿인데 젊은 아가씨를 살리려고 하는 굿이라지 아마. 서울에 아주 부잣집 딸이 신병에 걸린 모양이더라고. 이제 20대 초반이라나 중반이라나. 한참 예쁠 나이에 신병에 걸려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지. 서울에 유명하다는 병원은 다 가봤는데 신병을 병원에서 어떻게 고치겠어. 전국을 수소문해서 다니다가 여기까지 온 거래. 그 아가씨가 거의 1년 가까이 만신 집에 같이 살았던 모양이더라고. 왜 같이 살아요?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 아가씨가 신내림을 받고 신달이 안 되면 죽을 팔자라고 하더라고. 신병은 들렸는데 신내림을 안 받고 있으니 자꾸 눈에 헛것이 보이나 봐. 저승사자가 자꾸 데리러 온다고 무섭다고 했다네. 그래서 여기 와서 피해 있는 거래. 그럼 계속 앞으로 만신이랑 같이 살아요? 그건 아니고 저승사자가 그 아가씨 대신 데려갈 사람을 찾을 때까지만 여기 있는다고 했는데 오늘 굿하는 거 보니까 이미 찾은 모양이야. 그나저나 감자랑 상추는 뭐하러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 응? 더운데 감자 캐느라 고생했을 텐데 내다 팔지. 이건 여기 두고 굿판 구경하러 같이 가. 굿판 다 보고 나서 감자 넣고 수제비 해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고, 응? 큰 시누이는 저를 데리고 바닷가 굿판으로 갔습니다. 시누이 얘기를 듣고 나서 기분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자꾸만 은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딸이 은정이가 살고 있는 그 집 딸은 아니겠지? 이상한 생각이 들더군요. 그 집 딸은 유학 갔다고 했는데
아닐 거야.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지. 혼자 뭘 그렇게 중얼거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 그 아가씨 이름은 뭐래요? 서울 어디 산대요? 그거까지는 내가 모르지. 혹시 구판하는 데 가면 적어 놓았을라나? 신우이와 저는 구판이 벌어지는 바닷가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구판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조금 가까이서 구판을 구경했는데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딱 한 번 만났지만 그 얼굴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내 딸을 자기 딸같이 여긴다는 그 여자와 내 딸에게 프로포즈했다는 그 총각, 그리고 그 옆에 기절한 듯 누워있는 아가씨. 저 집 식구들이 왜 여기 와 있는 건지, 저 아가씨 옆에서 저렇게 애타게 빌고 또 빌고 있는 건지, 저는 얼른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왜 저 부잣집에서 우리 딸을 그토록 챙기며 자기 집에 머물게 했는지 알겠더군요. 그 집 딸은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저승사자를 피해 만신의 집에 머물렀던 것이고 저승사자가 그 집 딸이 아닌 그 또래에 비슷한 아가씨, 즉 내 딸을 데려가도록 그 집에, 저 아가씨 방에 머물게 했던 겁니다. 원룸에 여자 혼자 사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핑계 삼아 약혼을 구실 삼아 우리 딸을 그 집 딸 대신 제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지요. 제가 넋이 나갈 듯 서 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주고받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라지 아마? 저 아가씨가 죽든 저 아가씨와 비슷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죽든 둘 중 하나는 죽는다나 봐. 에휴, 한창 좋을 나이에 안 됐어. 부모 속이 얼마나 타들어갈까. 그렇게 부잣집이라는데 돈도 소용없는 모양이야. 에휴. 저는 정신 차려야 했습니다.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었죠. 바닷가를 벗어나 저는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야? 은정아,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너 어디 아프니? 감기 몸살인지 요 며칠 전부터 춥고 열나고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파. 그래서 회사 못 가고 집에서 쉬고 있어. 어디, 그 집이니? 너 지금 그 여동생이라는 사람 방에 누워 있는 거야? 어머니랑 오빠는 오늘 새벽에 고향에 제사 있다고 나가고 집에 나 혼자 있어. 일하는 아주머니도 휴가 가시고. 그런데 기분이 좀 이상해. 꼭 누가 있는 것 같고 누가 쳐다보는 것 같아. 집이 너무 커서 그런가? 좀 으스스해. 은정아, 당장 그 집에서 나와. 너 그 집에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죽어? 은정아, 엄마 말 잘 들어. 그 집 딸 외국에 유학 간 거 아니야. 신병이 들어서 무당한테 와 있어. 네가 만나는 그 사람도 그 사람 엄마도 지금 여기 구판 벌어지는 데서 빌고 있다고. 너 그 집에 그 집 딸 대신 제물로 들여다 놓은 거야. 너 그 집에 있으면 진짜 죽을지도 몰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무서워. 설명은 나중에 할게. 너 빨리 거기서 나와야 돼. 그 사람들이 널 이용한 거야. 일단 나와. 당분간 이모 집에 가 있게 대전으로 와. 한시라도 지체하면 안 좋아. 최대한 빨리 중요한 짐만 싸들고 나와.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빨리 서둘러. 빨리. 딸은 저와 전화를 끊은 즉시 중요한 짐을 싸서 그 집에서 나왔고 저는 대전역으로 가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딸은 그 며칠 새 많이 알았는지 눈이 퀭하니 얼굴에 살이 빠졌더군요.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많이 아팠어? 나 그 집에 들어가고 난 후 자꾸 여기저기가 아팠어. 며칠 전부터는 꼼짝도 못할 것 같았는데 그 집에서 나오고 나니까 이상하게 몸이 개운해지는 것 같아. 아유, 다행이다, 다행이야. 아유, 내 딸 이만하길 다행이야. 엄마,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아까 엄마가 한 얘기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일단 이모 집에 가서 천천히 얘기하자. 오늘 네 고모 집에 안 갔으면 몰랐을 거야. 새벽부터 감자 캐느라 엄청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네 고모한테 가고 싶더라니. 그 광경을 보라고 네 아버지가 나를 네 고모한테 보냈나 보다. 이모한테 얘기해 놨으니까 일단 이모 집에 가자. 그런데 왜 우리 집으로 안 가고 이모한테 가는 거야? 네가 갑자기 없어졌으니 널 찾아다니지 않겠니? 혹시라도 너한테 해코지하거나 너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아무도 찾지 못하는 데 가 있으려고 그러는 거야. 전화기 꺼놓고 받지 마. 그리고 너 그 사람 잊어버려. 그래야 돼. 그 사람 일부러 너한테 접근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자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가슴이 저려오겠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은 내 딸의 첫사랑이었고 만나는 동안 딸은 너무나 행복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집을 벗어난 것이 천만다행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한 얘기가 모두 사실이라면 자기는 아마 그날 밤을 못 넘기고 죽었을 거라고요. 세상에는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이라는 게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과 우리 딸이 그런 인연이 아닌가 싶네요. 그 후 우리 딸에게도 그 집 사람들에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 며칠 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